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다는 소식이 에도 막부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놀란 막부는 기존의 외국 선박을 무조건 내쫓던 정책을 폐지하고 외국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방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852년 나가사키 항에 들어온 네덜란드 선박이 막부에 곧 미국의 페리가 내항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주었죠. 시간이 흘러 1853년이 되자 예상대로 에도만의 우라가 항에 4척의 검은 증기선이 나타났는데 방수를 위하여 검은 타르를 잔뜩 칠한 이 배들을 일본인들은 구로후네라 불렀습니다. 증기선의 대장 페리 제독은 우호 통상, 석탄과 식료품 제공, 난파선 보호 등을 요구하는 미국 필모어 대통령의 국서를 쇼군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돌아갔는데, 실제로 다음 해인 1854년 1월 페리는 7척의 군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부는 논쟁 끝에 시모다 항과 하코다테 항을 개방하여 미국 선박의 기항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죠. 아울러 이 소식은 금방 세상에 알려졌고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가 속속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였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 체결 4년 후인 1858년 미국의 초대 영사 타운젠드 해리스가 제한적 개방에 불만을 가지고 통상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미일 화친 조약에서 업그레이드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에는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고베, 하코다테 등을 개항하고 관세권, 치외법권, 최애국 대우 등 여러 특권이 담겨져 있었죠. 하지만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 열강 국가들의 특권에 불만이 있던 일본인들이 1862년 사스마번에서 영국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을 발생시키고 말았는데 영국은 이에 분노하여 막부와 사스마번에게 당사자를 처형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막부는 요구를 들어주려 하였지만 하급 무사들이 번을 장악했던 사스마번은 이를 거절하였죠. 따라서 영국은 즉각 함대를 이끌고 응징에 나섰으며 그렇게 사스에이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은 당연히 영국의 승리였지만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사스마번이 서양인을 이기기 위하여는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었죠. 따라서 사스마번은 개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조슈번에서도 1863년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상선을 포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모노세키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조슈번 역시 서구 열강의 위력을 실감한 후 사스마번과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죠. 따라서 두 번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외국과의 통상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는 양도 늘리며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번은 우여곡절 끝에 사초 동맹을 맺어 막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도 하였죠. 참고로 사초 동맹은 도사번의 무사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결성되었는데 료마는 격변의 시기에 내각제, 헌법, 국회 등 일본 근대화의 모델을 제시한 인물로 비록 1867년 암살로 사망하였지만 메이지 유신을 통해 사후에 그 꿈이 실현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급성장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막부는 1866년 마침내 조슈번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부는 조슈번의 신식 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철수하였죠. 결국 막부의 권위만 추락하고 조정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무사들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867년 10월 14일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조정 대신들과 다이묘들을 불러 쇼군의 자리를 내놓고 권력을 덴노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를 대정봉환이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 사스마 조슈 연합군이 왕정복고 쿠데타를 성공하여 막부를 폐지해버렸죠. 이렇게 하여 26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에도 막부는 막을 내렸고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시발점이 됩니다.
1867년 12월 왕정복고가 선언되고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군대가 에도성에 들어가면서 덴노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정부는 막부가 서양 열강과 맺은 조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여 열강의 지지 또한 받아냈죠. 1868년 7월 신정부는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며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2달 뒤 연호를 메이지로 바꾸었고 이렇게 덴노가 국가 통치의 중심이 되었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중앙 집권화를 통하여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1869년 판적봉안으로 이는 모든 토지와 백성을 덴노에게 반환하는 것이었고 이어서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하는 패번치연을 통하여 세금을 번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한 봉건적 요소들을 차례차례 제거하며 중앙 집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1873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3년간 군대 의무를 이행토록 하였고 토지세도 개혁하여 조세 수입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신교를 국교로 삼아 덴노의 권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태양력을 채택하고 하루를 24시간으로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간을 만들었으며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일본 최초의 철도를 개통하여 10시간이나 걸리던 거리를 1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신정부는 서양의 산업혁명이 성공한 것을 보면서 식산흥업, 즉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대량의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를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급속한 개혁은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었는데 특히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사족층은 불만과 반발이 이어졌으며 징병제 등의 정책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1870년대 일본은 각지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죠.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부작용인데 이는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메이지 유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교육인데 신정부는 병역, 납세와 함께 교육을 국민의 3대 의무로 규정하여 1872년 소학교와 중학교로 이어지는 근대 학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1877년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도쿄대학이 설립되었죠.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던 인물로는 러일전쟁 편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는데 그는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입구로는 러일전쟁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무사들은 녹봉이 사라지고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정한론이며 마침내 무사들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가고시마 현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무사층은 신식무기로 무장한 정부군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였죠. 이를 세인한 전쟁이라 하는데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결하면서 전쟁은 종료되었고 신정부에 맞섰던 무사들의 반란의 시대마저 종결되며 이제 메이지 유신은 더욱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층의 저항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일본인들이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천부인권과 자유주의 이론을 배우며 자유민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족이나 농민의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타가키 다이스케로 그는 1874년 납세자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의회를 통하여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자유민권운동은 점차 사회 각층으로 퍼져나갔고 신정부는 결국 1890년까지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길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이미 서양을 다녀온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는 1882년 3월 유럽 헌법조사단을 이끌고 18개월에 걸쳐 유럽 주요 나라를 방문한 후 독일과 일본이 처한 현실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독일 헌법을 모델로 삼았고 1889년 메이지 헌법이라 불린 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메이지 헌법이 비록 내각, 의회, 재판소의 3권으로 권력을 분리했다고는 하지만 덴노가 국군 통수권, 전쟁 개시, 의회 해산 등의 권리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덴노에 대한 신성 불가침까지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 일본의 헌법은
입헌군주적 헌법이 아니라 전제군주적 헌법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권리를 주고 싶지 않았던 신정부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감독권 등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하지 못했던 서구식 제도 개혁을 최초로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0년에는 충효라는 유교 이념을 강조한 교육칙어를 발표함으로써 천황주의 국가를 사상적으로도 뒷받침하며 일본은 근대 천황제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은 아시아에서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국회를 가지고 헌법을 제정한 입헌 국가라는 우월감을 심어주었는데 그 우월감은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청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에서의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것이 바로 1894년의 청일전쟁이었죠. 청일전쟁의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의 양문 보다 자신들의 메이지 유신이 훨씬 강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청나라로부터 획득한 전쟁 배상금을 제철소에 투자하며 더 큰 전쟁을 꿈꾸게 됩니다. 이상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